사람은 가장 믿었던 순간에 가장 깊이 무너지죠. 오늘 이야기는 평범했던 한 사람이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살아낸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 이름으로 정리하면 깔끔하니까 그 말을 믿었던 순간부터 모든 책임이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몰랐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그들은 몰랐죠. 그날이 시작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이고요. 중견 유통회사에서 계약 관리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한 건 올해 초였어요.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이 없었거든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삶에서 멀어진 거죠. 아이도 없었고 재산도 크게 얽힌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서류 몇 장 정리하고 도장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혼 합의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결혼 생활이 끝난다는 게 왠지 안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돼? 잠깐 보자. 이혼합의 마무리 때문인가 싶었죠. 응. 몇 시? 10시쯤.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저는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저 이제 끝나는구나. 그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였어요. 남편은 이미 와 있었고 테이블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남편은 별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좀 봐. 뭔가 싶어서 열어봤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제 이름이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오래된 문서였죠. 이게 뭐야? 예전에 형이랑 같이 사업할 때 내 이름 빌렸잖아.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몇 년 전 남편 형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부탁했죠. 가족끼리 하는 건데 형식적인 거야. 괜찮지?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사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름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왜 나오는 거죠? 이거 정리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정리? 응. 내 이름이 제일 깔끔하거든. 그냥 행정 처리만 하면 돼. 행정 처리. 그 말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나 지금 이혼 서류 정리하는 중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말하는 거지. 이혼 전에 끝내야 깔끔하잖아. 남편은 담담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부탁한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죠. 나중에 복잡해지면 귀찮으니까 이번 주 안에 처리해줘.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저는 차에 앉아서 봉투 안의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용이 복잡했어요. 계약 조건이며 보증범이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빼곡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책임자 위치에 있다는 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그냥 행정 처리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날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봤어요. 계약서는 생각보다 오래된 거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결혼 2년 차쯤 작성된 거더라고요. 그때 저는 남편 형이 뭘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사업 시작한다는 말만 듣고 이름 빌려준 거였죠. 문제는 제가 단순 보증인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론 연대보증인이었어요. 이게 뭐가 다른지 회사에서 계약 업무를 하니까 알았죠. 연대보증이라는 건 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인데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응, 이거 연대보증인데 나한테 왜 이런 거 안 말했어? 그때 말했잖아. 아니, 형식적이라고 했잖아. 형식적인 거 맞아. 실제로 문제 생긴 적 없었으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걸 정리하라는 거야? 형이 사업 정리하려고 깔끔하게 끝내려면 내 이름 빼야 된대. 그럼 형이 직접 하면 되잖아. 형은 지금 바빠. 그냥 내가 서류 떼서 제출만 하면 돼.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나도 지금 바쁜데 이혼 서류 정리하는 것보단 쉬울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법무팀 선배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연대보증 관련해서 좀 여쭤봐도 돼요? 왜? 누가 보증서라고 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연대보증은 절대 함부로 서면 안 돼. 채무자가 못 갚으면 보증인이 전부 책임져야 하거든. 그럼 해지는 어떻게 해요? 채권자 동의 있어야지. 일방적으로는 안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보증인이 빠지고 싶어도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계속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선배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혹시 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얼버무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퇴근 후 저는 남편 형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형부님, 저 서연이에요. 무슨 일이야? 그 계약건 때문에요. 제 이름 빼는 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 그거 서류 몇 개만 준비하면 돼. 그게 아니라요. 연대보증이잖아요. 채권자 동의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진우가 알아서 할 거야. 형부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아,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또 형식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왜 제 이름을 써야 했어요? 형부님 명의로 하시면 됐잖아요. 그때 사정이 있었어. 지금 와서 그걸 왜 따져? 형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가족 아니었어? 이혼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진우한테 들었어. 내가 정리 안 해준다며? 정리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은 무슨, 진우 말대로만 하면 돼. 형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 확인을 싫어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 채권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대출기관이나 거래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빈칸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계약 금액란에도 별도 협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남편과 형부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형식적인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 아니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연대보증 관련 상담 가능할까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듣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계약서 원본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일단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 정보랑 금액이 명확한지요. 그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위험합니다. 나중에 채워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나요? 일방적으론 어렵습니다. 채권자 동의가 필요해요. 채권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더 위험하죠. 계약 당사자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에 도착했지만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어요. 퇴근 후 저는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뭐? 그 계약건. 나 이거 철회하고 싶어.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이거 제대로 된 계약서도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채권자도 안 적혀 있고 금액도 비어 있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내 책임 확인하는 거지. 우리 이혼하는 마당에 가족 일까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가족 일이니까 따지는 거야. 내 이름이 걸린 건데.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저는 남편 형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네. 형수님, 우리 얘기 좀 하자. 시간 돼? 형수는 평소엔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뭔가 불길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론 좀 그렇고 내일 시간 되면 나와줄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동네 카페였어요. 형수는 이미 와 있었고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진우한테 들었어. 그 계약건 정리 안 해준다며? 정리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요. 절차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돼? 형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연대보증이잖아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너한테 피해 준 적 있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진우 말 들어보니까 너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다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진우가 말했어. 너 요즘 법률 상담 받고 다닌다고. 남편이 제 전화 내역을 본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 행동을 누군가 지켜본 건지 등골이 오싹했어요.
형수님, 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이혼한다고 우리 집안일까지 발 빼려는 거지? 발 빼는 게 아니라요. 제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임 범위? 아, 너 진우랑 결혼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수도 우리가 절반 냈잖아. 결혼식 때도 우리가 다 도와줬고,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감사는 무슨, 그럼 그때 받은 거 다 돌려줄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혼수 절반을 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 집에서 가전제품 몇 개 사준 게 전부였는데, 그게 절반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그때 뭘 해주셨는데요? 뭘 해주긴. 냉장고랑 세탁기 우리가 샀잖아. 그건 결혼 축하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선물이긴 하지. 근데 그게 공짜야? 다 네 혼수에 포함되는 거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수님, 그럼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시는 거예요? 왜긴 뭐가 왜야? 내가 우리한테 받은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책임져야지. 책임이요? 그래. 그 계약건 정리해 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야? 형수는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너 지금 이혼하면서 우리 집안 망하길 바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 계약 정리 안 하면 우리 오빠 사업 접어야 돼. 그럼 우리 집안 전체가 곤란해진다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왜 제 책임이에요?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책임이지. 그럼 형부님이 직접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형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연아, 우리 이렇게까지 하기 싫어. 그냥 서류 정리만 해줘. 그럼 우리도 조용히 보내줄게. 조용히 보내준다. 그 말이 묘하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서류 정리하려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해요. 채권자가 누군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는 건데요? 그냥 이름 빼는 거. 이름을 빼려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형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제가요? 그래. 내 이름 들어간 건데 내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가 모든 걸 처리해 주길 바랐던 겁니다. 본인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였죠. 형수님, 저 못해요. 뭐, 제가 왜 그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부님 일인데, 형부님이 직접 하셔야죠. 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이서연, 너 지금 진짜 이러는 거야? 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 아, 너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신세 진 거 없어요. 오히려 제 이름 함부로 쓴 건 형수님 쪽이잖아요. 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네 맘대로 해봐. 근데 후회하지 마. 뭐가 후회해요? 너 이혼 절차 진행 중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형수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혼자 앉아서 식은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만났다며.
응, 왜 그렇게 나온 거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서연아, 너 진짜 이러면 이혼 절차 꼬이는 거 알지? 무슨 소리야? 우리 쪽에서 재산 분할 다시 따지면 너 손해야. 재산 분할? 우리 나눌 재산도 없잖아. 그건 내 생각이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형 말대로만 해. 그럼 우리도 조용히 끝낼게. 싫어. 뭐, 나 안 해.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데.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어요. 후회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불안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 일주일 후 남편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혼 합의서를 번복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왔어요. 재산 분할을 다시 협의하자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엔 형부 명의로 제 명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 통지가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을 쓴 건 본인들인데 오히려 저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죠. 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때 동료가 물었어요. 서연 씨, 요즘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퇴근 후 저는 집 앞 공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형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네.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얘기 좀 하자. 형부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있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와. 집으로요? 그래. 가족끼리 얘기할 건데 밖에서 할 필요 없잖아.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남편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본 곳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형부와 형수, 그리고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앉아. 형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았어요. 형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긴. 우리 가족이래. 이렇게 발 빼려는 게 잘못 아니야? 발 빼는 게 아니라요. 그럼 뭐야? 내 이름 들어간 건데.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부님, 그 계약서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됐어. 내가 도장 찍었잖아. 그때 형부님이 형식적이라고 하셨잖아요. 형식적이긴 하지. 근데 법적으론 유효하다고 형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서연아, 너 법 공부 좀 했다며? 그럼 알겠네. 도장 찍으면 끝이라는 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우리 이렇게까지 하기 싫어. 그냥 우리 말대로만 해.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줄게. 아무 일도 없던 걸로요? 그래. 이혼도 조용히 해주고 재산 분할도 우리가 요구 안 할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잖아요. 있어. 형부가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우리가 너한테 해준 거 다 따지면 꽤 돼. 뭐가 있는데요? 혼수 지원금, 명절 때마다 준 용돈, 결혼식 때 도와준 거 다 합치면 최소 몇 천은 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형부님, 그게 다 언제 얘긴데 지금 그걸 돈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형수가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너 우리한테 받은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갚아야지. 전 받은 거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증거 다 있어. 형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명절 때 용돈 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마, 여기 내가 감사하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인사치레였어요. 인사치레면 뭐해. 받은 건 받은 거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결론 내자. 내가 그 계약건 정리해줘. 그럼 우리도 이혼 절차 깔끔하게 진행해 줄게. 전 안 해요. 뭐, 왜 제가 그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서연,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어. 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우리 가족 망하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사업 접어야 돼. 그럼 우리 가족 전체가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형수도 거들었어요. 서연아, 너 양심 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혼자 사는데 뭐가 힘들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형수님,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할 거야 말 거야? 안 해요. 좋아. 형부는 냉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각오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갈게요. 가서 후회나 실컷 해. 저는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저는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권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결혼 초 저는 이 사람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형부가 사업 시작할 때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싶었죠. 남편이 형식적인 거야. 괜찮아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형수가 용돈 봉투를 건네며 우리 동생 잘 챙겨야지라고 했을 때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아니었어요. 용돈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명분이었고 이름을 빌려준 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었죠. 저는 이용당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제 의견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항상 형이 그러는데
형수가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저는 그게 가족을 배려하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었어요. 무시였죠. 저는 그 집안에서 한 번도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름 빌려주는 사람, 도장 찍어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혼을 앞두고 그 모든 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3년 차,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시댁에 가서 말했죠.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그럼 이제 월급 더 받겠네? 네, 조금요. 좋겠다. 우리 오빠는 요즘 힘든데. 그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제 승진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형부 사업 걱정부터 하는 게 묘하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그땐 그냥 넘겼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왜 저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왜 제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아니었어요. 저는 계약 관리팀 차장이에요. 계약서 읽는 건 제 전문 분야였죠. 그동안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능력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읽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 계약서엔 허점이 많다는 걸. 다음 날 저는 회사 법무팀에 정식으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팀장님, 개인적인 일인데요. 계약서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무팀장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럼요. 가져와 보세요. 저는 그 계약서를 법무팀에 넘겼습니다. 이틀 뒤 법무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 차장, 이거 어디서 난 계약서예요? 제 개인 일인데요. 이거 문제 많아요. 팀장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첫째, 채권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누구든 채권자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둘째, 계약 금액이 비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임의로 채울 수 있죠. 그럼 이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무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매해요. 형식적으론 유효하지만 내용상 하자가 많아서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해요. 그럼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돼 있으니 형식상 책임이 있어 보이지만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이 계약서 애초에 채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채권자도 불명확하고 금액도 비어 있고 이런 경우엔 계약 무효 주장이 가능해요. 무효요? 네. 계약의 필수 요소가 결여됐으니까요.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제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건가요? 소송으로 가면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다른 증거를 들고 나오면 복잡해질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형부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 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형부 명의 건물에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제 이름이 들어간 계약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거였구나.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형부는 제 이름을 빌려서 본인 명의 부동산에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출 정리가 안 되니까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였죠. 저는 그 자료를 전부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요? 네. 당신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금융 거래를 한 거잖아요. 게다가 계약서 내용도 불명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세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형사 고소요? 네. 사문서 위조 혐의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소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 당신 가만두면 계속 이용할 겁니다. 확실하게 끊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는 정식으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했어요. 일주일 뒤 형부한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날 오후 형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이서연, 너 미쳤어? 아니에요. 소송을 걸어? 가족한테? 형부님이 먼저 저한테 내용 증명 보냈잖아요. 그건 그냥 경고였어. 저도 경고해요. 형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취하해. 싫어요. 아, 너 이러면 우리 집안 망한다고. 그건 형부님 문제예요. 뭐, 제 이름 함부로 쓴 건 형부님이잖아요. 그 책임은 형부님이 지셔야죠. 형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드디어 제가 주도권을 잡은 거니까요. 며칠 뒤 남편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왜? 제발 부탁이야. 형 좀 살려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서연아, 우리 이혼은 조용히 끝내자. 제발.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진우야, 나 이제 안 속아. 뭐, 너희가 나한테 한 짓 다 알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아, 이혼은 조용히 끝낼게. 근데 그 계약건은 법적으로 정리할 거야. 그럼 형이, 그건 형부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당당해진 기분이었습니다. 2달 뒤 첫 번째 법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어요. 형부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형부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필수 요소가 결여돼 있습니다. 채권자가 불명확하고 금액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형부 측에 물었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입니까? 형부 측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현재 정리 중입니다. 정리 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채권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서요.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채권자가 불명확한데 어떻게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형부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형부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마주봤죠. 형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만나자.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할 말 없어. 제발. 마지막이야. 저는 한숨을 쉬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카페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뭐가?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너무 다그치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응. 형이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함부로 쓴 거야? 그때는 정말 형식적인 줄 알았어. 거짓말. 서연아, 진우야,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내 이름으로 뭘 하려는지 너도 다 알고 있었어. 서연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이혼은 합의대로 진행할게.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끝내자. 고마워. 고맙긴. 나 너한테 고마울 거 하나도 없어.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형부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원고 측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모든 책임을 포기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요? 그건 합의 조건으로 취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손해배상까지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의할게요. 확실합니까? 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판부에 말했어요. 합의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형부는 정식으로 계약 무효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포기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형부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뭐,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 가족이었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요? 형부님,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형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남편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혼 서류 정리됐어. 조만간 최종 확인하자.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석 달 뒤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이혼 확정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뜨끈하고 얼큰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죠. 밥을 먹으면서 저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눈치를 보고 누군가 말에 따랐죠. 그게 가족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니까요. 이름을 함부로 쓰거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용이었죠.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했어요. 회사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요즘 표정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냥요.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요. 다행이다. 한동안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법무팀 선배가 찾아왔어요. 서연 차장, 그건 잘 해결됐어요? 네. 합의로 끝났어요. 다행이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근데 서연 차장, 진짜 잘하셨어요. 뭐요? 포기하지 않은 거요. 보통 사람들은 가족 문제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 더 이상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야 해요. 선배는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산책을 했어요. 회사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기준으로 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랐죠. 신선한 채소,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 집에 돌아와서 화분을 베란다에 뒀습니다. 작은 다육이였어요. 물을 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화분처럼 나도 천천히 자라면 되는 거야. 급하게 뭔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루하루 제 속도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나는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나는 나로 살 것이다. 누군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일기를 덮고 저는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우연히 예전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이었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어때? 응, 괜찮아. 이혼했다며? 응.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해. 진심이야? 응. 친구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웃었어요. 너 표정 진짜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 편해.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선 별을 보기 힘든데 그날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발견하나 봐요. 저는 지금 그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기준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상처 주는 건 용서할 필요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제 삶을 삽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기준에 맞추지 않고, 오직 저로서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